새벽 4시의 병원 복도는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에 쥔 진료비 고지서는 이미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다. 심장판막 치환술 예정 금액 8천만 원.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8천만 원. 그녀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서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해서 밤새 전단지를 돌려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의사는 이번 주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언니. 16살 동생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교복 치마는 작년 것 그대로였고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있었다. 서윤은 동생에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괜찮아. 언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를 초과했고 친척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친구들도 형편이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서윤의 통장 잔고는 32만 원. 이번 달 월세도 밀린 상태였다. 중환자실 불빛이 깜빡였다. 어머니가 유리문 너머로 보였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 50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서윤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서윤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서윤이 고개를 들자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태도는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냉정했다. 누구세요? LX그룹 비서실 정민수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금박으로 새겨진 LXGROUP라는 글자가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다. LX그룹.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 서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우리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혼담을 제시하셨습니다. 서윤은 귀를 의심했다. 혼담?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 이 병원 복도에서?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정비서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서윤 앞 의자에 올려놓았다. 서윤 씨 27살.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재 3곳의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 아버지 서태윤 씨의 심장 수술비 8천만 원과 가계 부채 2억 4천만 원. 제가 파악한 내용이 맞습니까?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지? 우리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빚을 청산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수술비는 물론 향후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뭘 원하시는데요? 정비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리 도련님과의 결혼입니다. 복도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현실인가 아니면 악몽인가? 저를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왜 저한테? 이유는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그가 건넨 카드에는 서울 외곽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비서는 중환자실 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심장도 당신의 선택도.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건 두툼한 봉투와 믿을 수 없는 제안, 그리고 절망 속에서 반짝이는 위험한 희망 하나.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계약서, 초안과 함께 3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메모가 함께 있었다. 성의의 표시입니다. 먼저 아버님 수술부터 받으십시오. 마이너스 LX그룹 회장 이정숙.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천사의 손길인가 아니면 악마의 유혹인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주소가 적힌 카드를 손에 쥐고 택시에 올랐다. 어젯밤 수표로 아버지의 긴급 수술 예약금을 넣었고 의료진은 곧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서윤아, 이 돈 어디서 난 거니?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택시는 서울 외곽 청담동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고 경비원이 신분을 확인한 뒤 문을 열었다. 정원수가 완벽하게 정돈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럽식 건축 양식의 3층 저택, 분수가 흐르는 앞마당, 그리고 주차장에 늘어선 고급 차량들. 서윤 씨, 이쪽입니다. 정비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2층 응접실로 안내했다. 실내는 고전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홀로 남겨진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탁자 위에는 경제 잡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의 표지에 LX그룹 3세 경영승계 이도현 상무 주목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사진 속 남자는 30 초반으로 보였다.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재벌가 3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외로움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아이가 내 손자랍니다. 나직한 목소리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이른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서고 있었다. 한복 대신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었지만 그 위엄은 한국 전통의 가부장 같았다. LX그룹 회장 이정숙, 재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여인. 회장님. 서윤이 일어나 인사하려 하자 이정숙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앉아요. 우린 이제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그 말투는 전혀 편하지 않았다. 이정숙은 서윤 맞은편에 앉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훑쳤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정비서에게 들었을 겁니다. 내 손자 도연이와의 혼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도련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만날 필요 없어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차피 도연이는 지금 식물인간 상태니까요. 서윤의 숨이 멎었다. 석 달 전 교통사고였어요. 승용차가 트럭과 정면 충돌. 도연이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 후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도연이는 내 유일한 손자고 LX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그 아이가 이대로 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요? 도연이 어머니, 그러니까 내 며느리는 도연이가 5살 때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도연이는 혼자 자랐죠.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었어요. 그저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죽기 전에 손자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요. 그 아이 옆에 누군가 있어주길 바래요. 설령 그게 형식적인 것일지라도.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어제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담당 교수가 최고의 의료진을 붙였고 회복도 순조롭답니다. 당신 가족의 모든 빚도 이미 정리했어요.
이정숙이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계약서입니다. 당신이 도연이와 법적으로 결혼하고 그가 깨어나거나 혹은 끝까지 그 옆을 지켜준다면 이 모든 혜택은 물론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겠어요. 그리고 만약 도연이가 세상을 떠나면 위자료 명목으로 3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다. 식물인간의 아내가 되는 것. 깨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남자의 법적 배우자가 되는 것. 왜? 하필 저인가요? 이정숙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당신에게는 절박함이 있어요. 돈이 필요하고 가족이 위급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욕심이 없어 보여요. 재산을 노리거나 권력을 탐하는 여자라면 나는 절대 이 제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여자. 그래서 선택했어요. 서윤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 지금까지 지원한 모든 것을 회수합니다. 아버님의 수술비, 빚 적리금 모두요. 그리고 당신 가족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악마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아버지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고 그 모든 게 이미 이 여인의 돈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시간을 드리죠. 일주일 뒤까지 답을 주세요. 이정숙은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서윤 씨 기억하세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응접실을 나갔다. 남겨진 서윤은 계약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물인간의 아내. 그게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인가.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서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무도 없는 예식장에 홀로 서 있었다. 신랑 자리는 비어 있고 하객석에는 생명유지 장치의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다. 병원에서는 아버지의 회복이 순조롭다는 소식이 왔다. 담당 교수는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했고 특실로 옮겨진 아버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서윤에게 물었다. 서윤아,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을 마련한 거니? 서윤은 거짓말을 했다. 회사에서 긴급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사흘째 되던 날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다. 정확히는 찾아오려다가 대문 앞에서 막혔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고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다. 빚쟁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듯 사라졌다. LX그룹이 이미 손을 쓴 거구나. 서윤은 깨달았다. 이정숙 회장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이미 모든 걸 진행시키고 있었다. 서윤은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올가미에 걸린 상태였다. 닷새째 동생 서진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언니, 학교에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어. 나한테 언니 얘기를 물어봤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서윤은 동생을 끌어안았다. 16살 아직 어린 동생.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했던 동생. 서윤은 결심했다. 서진아, 언니가 너 대학 보낼게. 엄마 아빠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언니, 조금만 기다려. 다 잘 될 거야. 일주일째 되던 날, 서윤은 LX그룹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정 비서님, 저 서윤입니다. 회장님께 계약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정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LX로 오시면 됩니다. 정식 계약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에 갔다. 회의실에는 변호사 3명과 이정숙 회장, 그리고 정비서가 앉아 있었다. 서윤 씨 앉으세요. 변호사 중 한 명이 두툼한 계약서를 펼쳤다. 계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이도현 씨와 법적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혼인신고는 이번 주 내로 진행됩니다. 둘째, 당신은 도현 씨의 개인 저택에서 거주하며 그의 간병을 담당합니다. 물론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므로 의료적 책임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셋째, 매달 생활비 500만 원이 당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넷째, 당신 가족의 모든 채무는 LX그룹이 인수하며 향후 발생하는 의료비도 전액 지원합니다. 다섯째,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만약 도현 씨가 사망할 경우 위자료 30억 원과 저택 소유권이 당신에게 귀속됩니다. 단 결혼 생활이 최소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이건 결혼 계약서가 아니라 사업 계약서였다. 사랑도 감정도 미래도 없는 그저 조건들의 나열. 여섯째, 당신은 도현 씨가 의식을 회복할 경우 그의 요구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자료 10억 원이 지급됩니다. 잠깐만요. 서윤이 입을 열었다. 만약 도련님이 깨어나서 저와의 결혼을 원치 않으신다면요? 이정숙 회장이 차갑게 웃었다. 그럴 리 없어요. 도연이는 깨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에는 체념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만년필을 건넸다. 서윤은 그 펜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새 울던 어머니, 아버지의 약한 심장 소리, 동생의 낡은 운동화, 빚쟁이들의 폭력,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이 이름 석자로 내 가족을 구한다면. 서윤은 펜을 계약서에 댔다.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썼다. 서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20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LX그룹 도련님의 신부가 되었다. 축하드립니다. 이정숙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새로 들여온 집기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내일부터 저택으로 이사하세요. 필요한 짐은 직원들이 옮겨드릴 겁니다. 가족들한테는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다고 하세요. 당분간 연락이 어렵다고요. 물론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필요한 거짓말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 이제 그녀의 삶은 거짓말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작은 원룸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짐을 싸면서 그녀는 울었다. 27회의 인생이 단 하나의 계약서로 정리되는 것이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감도 들었다. 이제 빚에서 해방되고 가족이 안전할 것이고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다만 창밖의 달빛만이 조용히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고급 승용차가 서윤을 태우러 왔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차에 올랐다. 뒤돌아보니 10년을 살았던 낡은 빌라가 보였다. 안녕.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자신의 과거에게 작별을 고하며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그리고 서윤의 새로운 삶, 아니
감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저택의 대문이 열렸을 때 서유는 숨이 막혔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유럽식 정원에는 장미 넝쿨이 아치를 이루고 있었고 분수에서는 물줄기가 우아하게 솟아올랐다. 하지만 아름다움 속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마님. 집사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현관에서 인사했다. 마님. 그 호칭이 낯설고 무거웠다. 저는 이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 강민호입니다. 편하게 강집사라고 부르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서윤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강집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동정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결혼이 무엇인지. 이쪽입니다. 도련님 침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은 그를 따라 대리석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는 길고 넓었으며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복도 끝 이중문 앞에서 강집사가 멈춰섰다. 도련님께서 계신 방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윤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방은 넓었다. 아니, 넓다는 표현으론 부족했다. 그녀가 살던 원룸의 5배는 되어 보이는 공간. 하지만 호화로움보다 먼저 느껴진 건 냉기였다. 의료용 침대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생명유지 장치의 전선들이 침대 옆 기계로 연결되어 있었고 규칙적인 신호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 하얀 이불을 덮고 누운 남자가 있었다. 이도현.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창백했다. 한때는 날카로웠을 얼굴선이 지금은 핏기 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산소 호흡기가 코에 연결되어 있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뿐 그는 완전히 정지된 것처럼 보였다. 이게 내 남편이라니. 서유는 중얼거렸다. 현실감이 없었다. 간호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주합니다. 밤 시간에는 마님께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물론 응급 상황에는 즉시 연락 주시면 의료진이 달려옵니다. 제가 밤에 여기서 자야 하나요? 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부부는 같은 방을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강 집사가 방 한쪽을 가리켰다. 의료용 침대에서 3미터 떨어진 곳에 일반 침대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서윤의 침대였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해 주십시오. 주방은 1층에 있으며 요리사가 매일 식사를 준비합니다. 강 집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다. 방에는 서윤과 의식 없는 남자만 남았다. 아니, 남자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서윤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다. 이도연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섬세한 이목구비가 보였다. 잘생긴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다. 오직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저는 서윤입니다. 27살이고 당신보다 4살 어리네요. 취미는 책 읽기고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예요. 이상한 소개지만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윤은 쓸쓸하게 웃었다. 자신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서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다. 이게 내 신혼 첫날이구나. 웨딩드레스도 부케도 축하도 없는 결혼. 신랑은 눈도 뜨지 못하고 신부는 낯선 감옥에 갇혔다. 밤이 되자 간호사가 퇴근했다. 서윤은 혼자 남겨졌다.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
침대 위에 고급 실크 잠옷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준비해 둔 것이었다.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생명유지 장치의 신호음이 너무 또렷했다. 비, 비, 비.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 같았다. 새벽 1시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도연의 침대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건가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만졌다.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대리석 같았다. 미안해요. 당신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당신 옆에 있게 돼서. 하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서윤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한 주일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너무 무서워요.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서윤의 눈물도 절규도 그에게는 닿지 않았다. 새벽 3시 서윤은 지쳐서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텅 빈 예식장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랑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남자. 서윤이 다가가려 하자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얼굴을 보기 전에 꿈은 끝났다. 사흘 뒤 혼인신고일이 다가왔다. 이정숙 회장은 성대한 결혼식 대신 조용한 법적 절차만을 원했다. 언론에 알려지면 안 돼요. 도연이의 상태가 알려지는 순간 회사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오전 10시 구청 별관에 마련된 특별 공간. 일반 민원인들과 격리된 VIP 룸이었다. 서윤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결혼식 분위기를 내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방 안에는 구청 공무원, 강집사, 정비서, 그리고 이정숙 회장만 있었다. 가족도 친구도 하객도 없었다. 신랑은 당연히 없었다. 신랑 이도현 씨의 대리인으로 강민호 집사가 서명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렸다. 강 집사가 도연의 인감도장을 꺼냈다. 혼인신고서에 찍는 순간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게 정말 결혼식이야? 신부 서윤 씨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신랑란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옆 신부란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서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공무원이 혼인신고 확인서를 건넸다. 서류 위에는 이도현과 서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법적으로는 부부. 하지만 현실에서는 타인. 마님, 이제 돌아가시죠. 강 집사가 조용히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뒤돌아보니 이정숙 회장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서윤 씨, 고마워요. 이제 도연이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이 냉혹한 여인도 결국 할머니였다. 손자를 사랑하는, 하지만 어떻게든 지켜낼 수 없는 무력한 할머니.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학생들, 직장인들, 연인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저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녀는 LX그룹 도련님의 아내였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저택에 도착하자 집사가 말했다. 마님, 회장님께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윤이 열자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타났다. 결혼 반지였다. 3캐럿 다이아몬드입니다. 도련님 것도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상자 안에는 남성용 백금 반지가 있었다. 서윤은 두 반지를 손에 쥐고 2층으로 올라갔다. 도연의 방문을 열자 간호사가 수액을 갈고 있었다. 마님 들어오세요. 도련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간호사가 밝게 말했지만 서윤에게는 공허하게 들렸다. 안정적? 그는 움직이지도 깨어나지도 않는데? 간호사가 나간 뒤 서윤은 도연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오늘 우리 결혼했어요. 법적으로는요.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완벽하게 맞았다. 누군가 미리 사이즈를 재어둔 것이었다. 당신은 이 반지가 손가락에 있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래도 끼워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서윤도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다이아몬드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비참함을 강조했다. 우리 신혼여행은 없어요. 축하 인사도 없고요. 당신은 제 얼굴도 모르고 저는 당신의 목소리도 몰라요. 이게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생명유지 장치만이 규칙적으로 신호음을 냈다. 서윤은 그의 손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다. 정원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하지만 이 저택 안은 계절이 없었다. 영원히 멈춰진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당신이 깨어나면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동의도 없이 당신의 아내가 되어버린 저를. 밤이 되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결혼 첫날 밤. 보통 신혼부부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신혼 첫날 밤은 이렇게 공허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서윤은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어 울면 간호사가 올까봐 소리를 죽여가며. 그렇게 그녀의 결혼 첫날 밤은 지나갔다. 하객도 축하도 사랑도 없는 결혼식.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이런 날들이 이어질지 서윤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저주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저주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한 달이 흘렀다. 서윤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었다. 아침 8시 간호사가 들어와 도연의 상태를 체크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게 기계적으로 측정되고 기록되었다. 오늘도 안정적이십니다, 마님. 간호사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안정적. 그 단어가 점점 잔인하게 느껴졌다. 안정적이라는 건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변화가 없다는 건 희망도 없다는 뜻이었다. 오전에는 서윤도 도연의 간병에 참여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그의 팔다리를 움직여 주었다. 근육이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님도 함께 하시겠어요? 물리치료사의 제안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연의 오른팔을 잡고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반복했다. 그의 팔은 무겁고 차가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도련님께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하지만 도연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눈도 뜨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점심 식사는 혼자였다. 넓은 식당에서 서윤 혼자 식사하는 모습은 초라했다.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맛있었지만 혼자 먹으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후에는 할 일이 없었다. 집사가 물었다. 마님,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피아노실도 있고
서재에는 책도 많습니다. 서유는 서재로 갔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경영학, 경제학, 철학, 문학. 도연이 읽었을 책들이었다. 그녀는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여백에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날카로운 필체. 이 이론은 현실에선 통하지 않는다. 인간은 숫자가 아니다. 서유는 가슴이 뛰었다. 이게 도연의 생각이었다. 그는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서유는 책을 안고 도연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오늘은 카프카의 변신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 도연은 듣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까? 서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읽었다. 침묵보다는 나았다. 저녁이 되면 간호사가 퇴근했다. 그리고 서윤의 밤이 시작되었다. 가장 긴 시간이었다. 생명유지 장치의 신호음만이 울리는 방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오늘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대요. 다음 달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거래요. 서유는 도연에게 말을 걸었다. 대답이 없어도 계속 말을 걸었다. 그러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동생 서진이는 성적이 올랐대요.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 당신 할머니 덕분이겠죠. 밤 11시 서유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앞으로 몇 년을, 아니,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의사는 말했다. 도연이 깨어날 확률은 5% 미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률은 낮아진다고. 한 달 반이 지났다. 서유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식욕도 떨어졌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마님, 건강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 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황금 감옥은 화려했지만 감옥은 감옥이었다. 어느 날 밤 서유는 발코니에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저 중 하나였는데.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봄바람. 서유는 난간을 잡고 눈을 감았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순간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서유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아니야, 안 돼. 가족이 있어. 아빠, 엄마, 서진이.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변함없이. 도연 씨, 당신은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때였다. 도연의 눈꺼풀이 살짝 떨린 것 같았다. 서유는 숨을 멈췄다.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그녀는 침대로 달려가 도연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고 얼굴은 창백했다. 헛것을 본 거야. 그렇지? 서유는 맥없이 웃었다. 너무 간절히 원해서 환각을 본 것이었다. 그가 깨어나길, 이 지옥이 끝나길 바라는 간절함이 그녀를 속인 것이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한가 봐요. 당신은 석 달째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는 겨우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네요. 서유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손이 위로가 되었다.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봐요.
당신도 저도 언젠가는 이 악몽이 끝나겠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생명유지 장치의 신호음만이 무심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날 밤 서유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도연이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는 꿈.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했다. 당신은 누구죠? 왜 내 옆에 있는 거죠?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새벽 2시였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남편. 깨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남편. 서유는 깨달았다. 그가 깨어나지 않는 것도 지옥이지만 어쩌면 그가 깨어나는 것도 또 다른 지옥일지 모른다는 것을. 2달째가 되던 날 밤 서유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새벽 2시 서유는 침대에서 일어나 도연의 침대 옆으로 갔다. 스탠드 불빛을 켰다. 은은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습관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도연의 눈꺼풀이 떨렸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눈이 떠졌다. 서유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검은 눈동자, 또렷한 초점.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첫 눈맞춤. 서윤은 얼어붙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그의 눈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있었다. 또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몇 번 입술을 달싹였다. 그리고 드디어 목소리가 나왔다.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다.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서윤 씨? 서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그가 말을 했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다기보다는. 도연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다. 서윤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그의 몸은 예상보다 단단했다. 석 달간 누워 있었던 사람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물, 좀 주시겠어요? 서윤은 정신없이 물컵을 가져왔다. 도연은 천천히 물을 마셨다. 목을 넘기는 모습, 숨 쉬는 모습, 모든 게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어떻게,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죠? 회장님께도 연락. 잠깐. 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다.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앉으세요. 설명할 게 있어요. 서유는 어리둥절한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도연은 산소호흡기를 직접 떼어내며 말했다. 놀라셨겠지만 저는 사실 1달 전에 깨어났어요. 네. 서윤의 눈이 커졌다. 1달 전? 그럼 그동안 계속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1달하고 사흘 전이요. 서윤 씨가 변신을 읽어주시던 날이었어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는 장면에서 깨어났죠.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을, 모든 행동을 그가 다 보고 들었다는 말인가? 왜 그런 척을 하신 거예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제 삼촌 이재영과 숙모 한영미. 그들은 LX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께서 저를 후계자로 점 찍으셨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고 전날 밤 저는 회사 비자금 관련 서류를 발견했어요.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였죠. 그걸 할머니께 보고하려던 다음 날 사고가 났어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트럭이 정면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며 들었다. 다행히 저는 살았어요. 하지만 의식을 잃었죠. 그리고 한 달 반 뒤 깨어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기회라는 걸. 기회요? 제가 식물인간 상태라고 믿는 한 적들은 방심할 거예요. 그 사이 저는 증거를 모으고 누가 배후인지 확실히 밝혀낼 수 있죠. 도연이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서윤 씨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계약 결혼을 시키신 거죠. 저를 알고 계셨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깨어나서 며칠 동안 당신을 관찰했죠. 밤마다 울면서 제 손을 잡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도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순수하다는 걸 알았어요. 돈이나 권력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족을 위해 이 계약을 받아들인 거라는 걸.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다 듣고 있었다니. 자신이 밤마다 했던 모든 하소연을, 모든 눈물을.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당신을 믿기로. 절 믿는다고요? 네. 서윤 씨, 당신이 제 눈과 귀가 되어줬으면 해요. 도연이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다. 석 달간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였다. 제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한 적들은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행동을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그저 제 아내로서 이 집에 있으면 돼요. 가족들이 방문할 때, 회사 사람들이 찾아올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들은 것을 제게 전해주면 됩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다. 제가 거절하면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거절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당신 아버지의 치료비, 가족의 빚,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건 협박이 아니에요, 서윤 씨. 이건 거래예요. 당신이 저를 도와주면 저도 당신을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다. 이 위험한 게임이 끝나면 당신을 자유롭게 해드리죠. 충분한 돈과 함께.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하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 그는 재벌가의 권력 다툼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다. 알겠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고마워요, 서윤 씨. 아니, 이제는 아내라고 불러야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서윤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모든 걸 숨기지 말고 저를 그저 도구로 쓰지 말아주세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죠.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둘은 악수를 나눴다.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십. 하지만 서윤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낮에는 예전처럼 하세요. 저는 식물인간인 척 계속 누워 있을 거예요. 밤에만 깨어나서 당신과 이야기하죠. 힘들지 않으세요? 익숙해요. 한 달 넘게 해왔으니까. 도연이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눈을 감자 순식간에 식물인간처럼 보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도연 씨, 네, 무서워요. 이 모든 게 저도 무섭습니다. 서윤 씨.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서유는 깨달았다. 그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에.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도연의 입꼬리 미세하게 올라갔다. 미소였다. 고마워요, 아내.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또 한 번 뛰었다. 아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서류상의 호칭이 아니라 진짜 동료 같은 느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라 위험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이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그녀는 이미 이 게임의 일부가 되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서윤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다. 위험하고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가면을 썼다.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도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리치료를 도왔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걸 느끼고 있어. 도연은 완벽한 연기를 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간호사도 강집사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점심 식사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마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강집사가 거실로 안내한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값비싼 수트를 입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연이의 삼촌, 이재현입니다. 바로 도연이 말했던 그 사람. 경영권을 노리는 삼촌. 서윤은 긴장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아, 도연이 아내분이시군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혼담을 성사시키셨다고. 이재현의 시선이 서윤을 훑었다. 평가하듯 무시하듯. 아무리 그래도 식물인간이 된 조카와 결혼시키시다니. 어머니도 참 잔인하시죠.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당신도 돈 때문에 이 계약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도연의 말을 떠올렸다. 관찰하세요. 그리고 보고하세요. 제 사정이야 어찌됐든 도연 씨의 삼촌분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똑똑하시네요. 이재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도연이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뇌 손상이 심각했으니까요. 이재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했다. 사실 회사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도연이가 이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되면 경영권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무슨 말씀이신가요? 후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가족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윤은 분노가 치밀었다. 조카가 식물인간이 된 것을 이용해 권력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회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아직 도연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회사는 돌아가야 하니까요. 이재현이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다. 혹시 도연이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가족으로서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가 나간 뒤 서윤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저 사람이 도연을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명백했다. 밤이 되자 서윤은 도연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삼촌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재연이 한 말을 하나하나 전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영권 재조정. 예상했던 대로네요. 무서웠어요. 저 사람 눈빛이 당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잘하셨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당신은 순진한 계약 아내를 연기하세요. 그들은 방심할 거예요. 도연 씨, 진짜로 물어봐도 될까요? 왜 할머니께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장님이라면 도와주실 텐데. 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할머니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도 이미 70이 넘으셨어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비서실에 누군가 내통자가 있어요. 제가 발견한 서류들이 사라졌거든요. 사고 직후에 누군가 회사 내부에서 삼촌을 돕고 있어요. 서유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음모였다. 그럼 당신은 혼자서 이 모든 걸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있잖아요.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가웠던 눈빛에 온기가 살짝 배어 있었다. 서윤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저는 당신을 그저 도구로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데려온 계약 신부.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서윤은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관찰하면서 당신이 밤마다 제 손을 잡아주고 울면서도 강하게 버티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당신은 진짜라는 거요. 이 가짜 같은 세상에서 당신만은 진짜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유는 놀랐다. 이 냉정한 남자가 감정을 드러내다니.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제가 10살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죠.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저를 후계자로만 보셨어요. 그가 주먹을 쥐었다. 친구들도 제 돈과 권력을 원했고 여자들도 LX그룹 며느리 자리를 노렸어요. 아무도 진짜 저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도연 씨,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제가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돈 때문에 시작한 계약이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을 지키겠다고. 이 위험한 게임에서 당신만은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왜요? 저는 그냥 당신은 제 아내니까요. 도연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당신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감정적으로도.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녀도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저도 당신을 돕고 싶어요. 진심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그 사이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할머니께서 가족 모임을 여실 거예요. 거기서 당신은 삼촌, 숙모,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무섭네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비록 눈을 감고 있어도 저는 모든 걸 듣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서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밤이 깊어갔다. 도연은 다시 침대에 누웠고 서윤은 자신의 침대로 갔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다.
이 방에는 더 이상 식물인간이 없었다. 그녀의 비밀 동료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거야. 이 위험한 게임에서 서유는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두렵지만 동시에 설렜다. 그리고 도연도 어둠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운명은 이제 이 여자와 함께였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쩌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이렇게 둘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